지금 국회에선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재판소원제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양당의 내용 잠깐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5심제를 만들고 6심제를 만들어야 될까요? 재판 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판단에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순간 그 제도는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네, 법 왜곡죄에 이어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지금 대법관 증원법도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오늘 저녁쯤 밤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법개혁 3법은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이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이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3법이라고 이제 명칭을 해서 이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해왔는데 이제 예상대로 이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반발, 야권의 반발이나 다수의 무리수를 감수하고 사실은 통과시키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통과된 이후에도 이 법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단순히 통과됐다고 해서 그만 아니라 이후의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대국민 설득을 좀 더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우선 예를 들면 이제 4심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재판 끝난 걸 다시 또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하는 거다. 그리고 독일에도 이런 지금 사실상의 4심제 같은 게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법원 증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증가하는 이건 사실 뭐 독일은 뭐 320명, 뭐 프랑스는 120명에서 유럽 같은 나라 다 100명, 200명, 300명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들도 다수가 대법관의 증언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왜곡죄도 지금 진보 진영의 판사라든지 상당 부분이 어떤 평가를 하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였고 사실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판검사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결이라든지 어떤 월권적 어떤 판결에 대해서 최초로 어떤 쐐기를 박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법안이에요. 이를테면 저축을 사법 귀족, 법관 귀족의 특혜라든지 이런 전횡에 대해서 강력하게 쐐기를 박는 최초의 이런 법안, 대단히 의미 있는 법안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법이 통과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고 이 법에 대한 부당한 부분을 또 많이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으니까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시행은 될 텐데 네. 이게 뭐 설득으로 될 문제일까요? 한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 바꿔버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정말 고소 천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 받다가 이제 1심이 났어요. 1심이 났는데 물론 형사 사건의 하나지만 1심이 났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판사가 법 왜곡했다. 검사가 법 왜곡해서 공소했다. 바로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하면은 이게 무고죄가 또 안 돼요. 왜냐?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고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판받던 피의자가 오히려 판사와 검사를 수사받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소신을 갖고 하급심에서 어떤 그 관례를 바꾸는, 관행을 바꾸는 판결을 할 때는 자리 고소고발 당할 책임지고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법원에서 관행대로 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고소고발이 난무하다 보면은 피의자가 고발인 주체가 되면 또 조사받는 사람, 수사받는 사람은 판사와 검사가 되니까 또 주객이 뒤바뀌어요. 이걸 어떻게 이 혼란을 감당하려고 이 사회적 혼란과 이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부당을 강조했지만 법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 뭐 대법관 증언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국민 편익을 위한 건가요? 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건가요? 어찌됐건 지금 이러면서 당에는 또 공식기구까지 둬가지고 과거까지 다 뒤집어서 공소 취소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이건 사법부에 대한 감정과 의논을 푸는 거지 이게 무슨 입법 행위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뭐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반드시 아마 역기능이 나오고 부작용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 법을 어떻게 다시 돌릴지 저는 그게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반발로 풀이가 되는데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압박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편, 진보진영 편을 들지 않아서 비판적이다, 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동안의 쭉 재판 과정을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진영에 너무 좀 치우쳐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과거에 이제 단적인 예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공직선거법 상부심에서도 그야말로 사상 최초로 그렇게 최단기간 동안에 유죄에서 파기 환송해버린 겁니다. 유죄 판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대립각을 벌쳐왔던 전대협,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장 직전 그 분을 또 그 중앙선관위원 또 이번에 또 다시 본인 임명을 했고, 거기다가 당시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죠. 후보를 어떻게 보면 유죄 파기 환송했던 당사 그 법관을 지금 현재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재명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웠거나 싸웠거나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왔던 사람을 이렇게 요직에 포괄하는 것 자체가, 포진시키는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 정부가 들어섰는데 진보 정부에 아주 비판적이고 보수 정부에 편향적인 그런 의혹을 받는 사람을 어느 정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본인의 어떤 막연한 주상적인 그런 뭐 중립성, 뭐 사법 독립, 이거 공허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이제 때가 늦었기 때문에 글쎄요, 민주당을 그렇게 설득을 하거나 입장을 변화시키기는 많이 좀 때가 늦은 것 같다. 수위를 많이 넘어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각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는데 지도부는 뭐 일축하는 분위기고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마 처장이 사표를 낸 것 같은데 이 45일 만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법원 행정처장이 사퇴한 사례가, 임기를 못 채워 사퇴한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 2차례 있었는데 그때는 법원 내부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정치권과의 갈등과 이 문제로 해가지고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탄핵 얘기까지 군부를 지피고 있죠. 근데 이제 박영환 이분이 누구냐면, 박영재 이분이 누구냐면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그 파기환송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어요. 다 정말 이 모든 국민들이 이거는 무슨 사법 정의가 아니라 아마 그 보복과 한풀이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물론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한 건 그죠. 이제 불만도 있지만 더 이상의 사법부에 대한 핍박은 내가 사퇴하니까 나로서 끝내달라, 아마 이 시그널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문제로 사퇴를 한다, 정치권의 외압 때문에 사퇴한다, 그러면 사법 자체를 정치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권 분립이 사실상 무력화, 형해화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국가가 과연 민주국가를 할 수 있을까요? 입법의 국가고 독재의 국가죠. 입법 독재의 국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성 쿠데타라고 그래요. 정치학 용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근간을 소리 없이 허물어뜨리는 이런 법 파괴 행위들이 지금 뭐 버젓이 본회의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법부의 형해화로
사법부가 지금 가라앉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얘기하면서 완전히 판과 물갈이를 하겠다. 이건 보복인 거죠. 사법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보복인 거죠. 이거 국민들이 과연 모를까요? 선거 앞두고 이렇게 100일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 물론 야당이 지리멸렬한 부분이 민주당이 자신감을 불어넣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국민들은 언제나 평가를 냉정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되면은 정권 심판론 야당이 반성하고 단일되고 다시 형성하면은 여야 구도로 가고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원론 맞붙으면은 5대5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본인의 이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는 조금 더 싸게 내놨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번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살고 있는 집을 팔아치우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하나는 똘똘한 한 채도 필요 없다. 내가 똘똘한 한 채라 하더라도 그게 너무 고가고 그게 부담이 되고 그러다면은 이거는 과감하게 팔아치워라 라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본인 이재명 대통령 이거를 지금 팔고 나면 그거로 이제 금융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대는 끝났고 이제 금융 시대가 왔다라는 걸 온몸으로 본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가 본인이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1998년에 이게 첫 미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그러니까 28년 동안 산 집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거 하나 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뭐 성남시장하고 경기도 잘했는데 30년 넘게 가까이 한 집에서 살았다는 건 솔직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긍정평가해 줄 만한 겁니다. 근데 그걸 팔아치웠다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정말 센 거 내놓겠다. 부동산 정책. 내가 갖고 있던 유일한 보금자리인데 이것도 내가 포기할 정도면 정말 앞으로 고강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전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부동산 정책 올인하는구나. 아주 세게 올인하겠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조만간 쏟아져 나오겠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번 하나의 사건 아닌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아파트 매물로 내놓은 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 대통령의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정치인의 자신감은 기분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에서 나옵니다. 조건과 환경에서. 첫 번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뭐냐?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것. 당 지금 장악력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지금 뭐 당에서 공수 취소 모임 같은 경우도 아예 당을 공식 기구화 시키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가 의제의 힘을 아는 것 같아요. 결국 정치인의 힘은 어젠다 세팅에서 나오는데 그 힘을 아는 거예요. 부동산, 무슨 뭐 교복, 생리대, 촉법소년 지금 계속 던지면서 그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서 부동산에서 내 집도 내놓겠어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지리멸렬 한 것도 아마 대통령이 자신감을 부추기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 물론 제 자신의 집 아마 이게 재건축이 되니까 나중에 팔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정말 곱절로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파는 거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퇴임하면요 국가가 사저 마련해 줍니다. 국가가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실 그 대통령이 팀에서 들어갈 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 사저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경호와 그런 모든 것을 최적합한 사저가 국가에서 제공이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본인의 의지는 제가 높이 사는데 대통령의 그러나 이런 행동이 똘똘한 채도 없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이런 의지 하나만으로 잡힐 수 있을까? 여기에는 부동산은 심리의 문제도 있고 공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 의지는 높이 사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의 완성으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라고 공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매각에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 대표의 반응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뭐 팔 수 있는 집은 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방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 다 집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6개의 주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따져보면은
지역구에 하나 있는 건 팔 수도 없는 거고 서울에 집 있는 것도 팔 수도 없고 그 두 채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한 채는 아마 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제 본인이 거주하려고 좀 밤늦게 끝나고 거주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집은 지금 실제로 부모님 거주하고 계시니까 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처가의 상속분으로 받은 지분으로 받은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지분만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정리한다면 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렇게 장 대표가 하고 싶어도 못할 사안이에요. 아니 노모가 거주하고 계신 실거주집을 어떻게 팝니까? 물론 자기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장모가 물려준 집은 그거 어떻게 팝니까? 그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이제 장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불필요한 거. 제가 보기에 국회 앞에 오피스텔은 처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걸 처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야당 대표가 말을 어겼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들어야지 그 집을 팔지 않아도 그런 사정이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장 대표도 의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뭐 내놓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긴 하지만 다 사연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동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팔면 이제 내 집 6채도 팔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 막상 집을 내놓을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장동욱 대표도 그걸 짐작을 전혀 못했을 텐데, 근데 막상 대통령이 집을 내놓은 마당에 장동욱 대표도 집을 팔아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좀 궁금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사실 국민 정서가 그렇습니다. 이제 뭐 불가피하게 여러 사정으로 해서 두세 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6채다라고 하면 무슨 이유로든지 국민들 입장에서 좀 선뜻 납득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국민들에게 좀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직 뭐 이렇다 할 본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민주당이 대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대구에 많은 정치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 통합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텃밭 역시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구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꿈이 있다면은 민주당 아성의 호남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꿈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아성인 대구 경북이 흔들리는 거, 갈라지는 거, 분열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민주당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빠른 속도로 우선 12.3 불법 계엄 말하자면 내란 이후로 상당히 지금 대구 시민들은 실망하고 분노가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공허하고 멍하고 허탈감 젖어 있는 이 상태에서 장동 대표와 한동훈 대표 계속 두 사람이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또 국민의힘 정치권이 또 분열이 되면서 실망이 가속화되는 이 상태에 또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자꾸 지지도가 뚝뚝 대구 민심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런 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행정 통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구 경북 시민들이 원했고 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원해서 이제는 통합하자 그래서 막 박수치고 제일 먼저 마치 금방이라 될 것처럼 했는데 또 일부 정치인을 반대하면서 이게 찬성 반대 오리무중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야말로 먹고 살기에 바쁜 대구 경북 시도민들조차도 상당히 화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보수의 아성이라고 쓰는 대구 경북이 정말 활화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이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돌격 앞으로 해서 가는 것도 이제 찬스인데 잘만 하면 대구시장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기회에 이 찬스의 맹렬히 대구 경북 뭐 공략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 만약에 대구시장을 승리할 수 있다면 완전히 뭐 그야말로 전국적인 석권이고 보수 진영 국민의힘 아성을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맞이한 거죠 지금. 네. 지금 뭐 행정통합 얘기 부분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의 분열의 틈을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 행정통합이 뭐 지역마다 얘기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하나의 아젠다가 되겠습니까? 글쎄, 저는 그러니까 이게 대구 경북은 좀 광주 호남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광주 호남에는 굉장히 법령으로 이제 조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권이 이양된 게 많은데 아직 대구 경북은 없고 또 대구 경북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대구는 이제 좀 약간 그 찬성하는 기류가 있는데 경북 북부에 있는 지역들은 이게 말하자면 이제 기초단체 의원들도 줄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구 중심의 통합에 우리가 흡수된다는 약간 그런 불안감도 있어서 그런 갈등이 이제 의원들 간에 약간의 이해관계가 달라다 보니까 좀 숙고해보자는 건데 마침 민주당은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갈라치기 하면서 도대체 정치인들, TK 정치인들은 TK 앞으로 미래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데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좀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공언한 대전 충남 또 왜 안 되는 겁니까? 다 이게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율해가지고 마치 지방선거 전에 뚝딱뚝딱 무슨 뭐 집설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광역행정구역은 천년을 내려온 우리의 역사의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하루아침에 뚝딱 그냥 뭐 이부자리 접듯이 하는 것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들 좀 공론화하고 좀 숙고해 보자는 걸 가지고 마치 정치인들 관심 없다고 정청래 대표가 대구까지 가서 갈라치기 하는 건 아마 정치적인 좀 득을 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법안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합의했으니까 아마 진행해서 본회의 통과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대구 경북의 민심이 좀 이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추세를 놓고 본다면은 나중에 지방선거가 임박해 오면은 아마 대구 경북도 전략적 선택을 늘 하던 그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좀 지리멸렬하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은 정권 교체론이냐, 그러니까 지방 권력까지 다 여당이 가져가면 사법 권력까지 가져간 이 과정이 어떻게 되겠냐고 호소하면은 약간 길이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의 분위기로 지방선거까지 예단하기엔 좀 이른감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구를 찾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대구 서문시장 찾았잖아요. 한 전 대표의 대구행은 그럼 재보선 출마 시사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한 전 대표가 아직은 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이게 재보선 출마가 어찌 보면 정말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승부수인데 이게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다고 이게 내가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좀 봐야지. 일단 대진표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상대당이 누가 나오냐.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는 3자 구도를 의미합니다. 네.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셋이 겨루는 상황에서 내가 생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보는데 지금은 뭐 정해진 지역이 이게 4월 30일까지 그 의원직을 그만둬야 이제 재보궐선거 발생하는 거고 5월 1일 이상이면은 재보궐선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우가 해당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 나타난 게 사법부 판결에 된 데만 나타난 거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전 대표가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구에 가서 마치 새몰이 하듯이 저런 게 과연 지금 한 전 대표가 앞으로 남은 정치 인생에서 서사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 전 대표가 국힘으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이상 뭐 대구 경북에서 좀 자기 역할을 하는 건 제가 일정하게 이해갑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저렇게 마치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듯한 행동 오히려 차라리 범보수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의 지금 사법부 이런 압박이라든가 사법 3법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 출신이니까 오히려 이럴 땐 그런 메시지를 내줘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마치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갔으니까 나도 가서 맞불 놓겠어 라고 하는 모습들이 과연 한 전 대표의 이미지를 좀 쇄신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 보수 재건에 위해 정면 승부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지금 서문시장이라는 게 대구 민심 1번지 아닙니까? 근데 일부 신문 보니까 10,000명 정도 모였다는 기사들도 좀 보이던데 이건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대구 한복판에 저 정도면은 한동훈 기자가 대단한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밥이 아니 되고 죽이 되더라도 이제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나와 떨어지거나 아주 지지도가 낮거나 하면 죽되는 건데 그래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인 정치적인 미래 입지를 보면은 지금 적당히 보고 해서 출마를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지만 네.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자들이 많이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데 만약 한동훈 본인이 보신주의처럼 뒤쪽으로 물러나는 모습 보이면은 순간 한동훈 본인도 미래도 없고 지지층도 미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지더라도 패배하더라도 깨지더라도 일단 뭔가 앞장서 나가는 장수의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지금 전략을 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서문시장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노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윤석열 노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선이라고 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그의 어떤 주장하는 바에 함께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당권파를 싹 아울러서 이제 이 윤석열 노선이라고 하는데 노선으로는
내라는 바다를 절대 건널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절대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도 없고 이번 지방선거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말은 안 했지만 본인의 미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이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적고 그렇지만은 이 지방선거라는 엄청난 큰 이 지방 권력의 어떤 대변화, 이 격동기 한 복판에 본인이 뛰어들어서 존재감 극대화하고 보수의 어떤 새로운 리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지더라도 실보다 득이 많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내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네. 한동훈 후보와 친한계 의원들이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과거 뭐 친박연대 같은 느낌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안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자신의 롤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매우 고민스러울 겁니다. 범보수의 일원이잖아요. 국민의힘을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너무 국민의힘을 저격하거나 해버리면은 사실은 본인이 아무리 자신은 보수의 새로운 유망주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형용모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굉장히 그래서 아마 부산 출마, 대구 출마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저는 지금은 싸워야 할 때가 민주당이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사법폭주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오직 장동혁 대표 지금 겨냥하거나 아니면 대구 가가지고 보수의 새로운 자신이 보수의 새로운 이제 기대주가 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정말 본인이 범보수의 일원이고 전직 법무장관이라면은 이런 부당한 사법 파괴에 대해서 맹렬히 나서줘야죠. 최소한 이럴 때 본인이 빅스피커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시장 방문할 때가 아니라 분연히 일어서가지고 정말 사법 탄압에 대한 본인 메시지 이렇게 냈을 때 저 범보수의 일원으로서 같이 공동 정선을 형성하니까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더 역할과 그런 지위가 주어질 텐데 지금 보면 너무 이제 협소하게 무조건 이제 장 대표의 맞상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도 장 대표가 먹었던 국수집에 가서 그대로 또 국수 먹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한 전 대표가 보여줬던 큰 정치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정말 고민해야 될 지점은 지금 위드훈이 동원해서 대구에 가서 세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새로운 이미지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전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순위가 좀 뒤바뀌었다고는 할까요? 그래서 대구 민심이 결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는 거는 한 전 대표가 배신자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때 탄핵을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출구 전략 같은 걸 짤 수도 있는 플랜 B, C들을 다 차버렸다라는 데 대한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저는 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새로운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지금 여야 통틀어서 자기 대권 주자 하면 최상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중에 지금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두세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 현실이기 때문에 이미 이 한동훈의 어떤 그 팬덤 현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왜? 한동훈이 대단히 정치를 했고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사가 아니라 워낙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나 민심과 어긋나게 가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장동혁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다면 한동훈은 어떨까라고 고개를 돌려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거로 저는 보는 건데 오늘 아침 한 언론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를 해도 되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동아일보 오늘자 아침 보니까 지금 내라는 그 12.3 계엄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 12.3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64%더라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람이 24%인데 3배 가까이가 이건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중도층을 보니까 71%가 12.3 내란은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중도층이나 봐 전부 다 이거 내란이나 계엄은 아니다라고 가는데 왜 자꾸 장동혁 대표는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오늘자 아침 언론이나 보수 언론들조차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요. 참 희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어떠냐라고 했더니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와요.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별로 문제 없다. 라고 보는 사람 68%나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일반 국민이나 중도층과 완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장동태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른 말이 국민인 지지층인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떤 극우 강성의 성향을 가진 분들 네. 그분들만 바라보고 갖고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 선거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한 5개월째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의 운영, 그다음에 대구 민심, 그다음에 지방선거 전략 이런 거 등등 해서 볼 때 어찌됐든 장용 대표의 우편향 클릭, 그동안의 극우 마이웨이는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대구 민심은 극도로 분열되고 점점 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10%, 17%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최대 위기가 왔다. 그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한국갤럽이 24일부터 26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고 전화 면접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유튜버 전한길 씨의 끝장 토론이 7시간 정도 진행이 돼서 오늘 오전 1시에 끝났습니다. 그 내용 짧게 정리해드리면 이 대표는 전 씨를 향해서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전 씨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넘친다면서 선관위의 개입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영상 조회수가 약 500만 회를 넘겼고요. 유튜브 생중계 동시 접속자 수는 최대 32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이 토론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저도 좀 어제 약간 시간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7시간 보셨어요? 예, 마지막까지 이 리시버 꽂고 들으면서 네.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는 끝까지 다 봤는데 좀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흥미진진한 모처럼 네. 재미는 있었는데 저게 지금 화면에는 1대1로 지금 이준석 대 전한길 나와도 실제로는 지금 1대3입니다. 저기 4명입니다. 4명.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참 공부 많이 했구나. 1대4인데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왜 4대1로 하지? 오히려 이쪽으로 1대1로 가야 공정하게 보일 텐데 전략적으로라도. 근데 4명이 몰려 1대4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사람이 그림 자체가 좀 이준석에게 좀 뭐 동정심, 측은지심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전한길 씨를 비롯해 이쪽이 주장하는 거 보면 부정선거론이 솔직히 제 느낌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너무 거대하고 좀 허황된 게 많아요. 뭐 이렇게 거대한 보이지 않는 검은 커넥션이 있다. 뭐 커넥션 속에는 검찰도 포함되고 조의대도 포함되고 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뭐 중국도 있고 그래서 거대한 이 커넥션이 보이지 않게 모든 걸 그러니까 처음에 투표할 때부터 개표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또 최후 순간까지 또 보정할 때까지 일일이 검은 손들이 마치 개입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일일이 이제 방어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부정선거론 애초에 그랬지만 이번 TV 토론 과정에서도 주장에 너무 허점이 많다. 너무 과장되고 너무 의혹 일변도고 개인 사견 중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오히려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이 잦아들고 그 허구성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아니 4명 하나를 이준석 대표 하나를 굴복을 못 시킵니까? 부정선거라는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 팩트 이거 하나 제시를 못하는 거죠. 번번이 반판이 깨지는 거고. 그래서 뭐 겉으로 부정선거론에 대한 주장을 맹렬히 펼치고 맹렬히 이제 주장을 하긴 했지만은 결국 저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거의 저는 뭐 완승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네. 평론가님은 이 토론 보셨어요? 저도 짧게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걸 느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영상도 등장하고 뭐 사례도 등장하고 막 하잖아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까지 등장하는데 그렇지만 부정선거는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500만이 봤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자투표보다는 수개표가 훨씬 낫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 직접 사인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이 난무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선거 제도를 완벽하게 개혁하고 그다음에 관리에 부실함이 없이 하고 법으로도 약간 우리가 이제 수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전자가 완벽하지 않으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선관위라든가 입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느냐. 저는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봅니다. 조직적인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꼭 화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정치권이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그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관위가 어떤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허술함들 이런 것들 철저하게 좀 차제해 보완하는 계기로 오히려 저 유튜브 계기로 해서 참았으면 좋겠다라는 방금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